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마음을 졸였던 한 주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자나깨나 불조심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헬기 갖고는 못 꺼요. 내가 볼 때는 비가 와야 돼. 저 자리에서 돌고 이 방향으로 쫙 뻗쳐가지고 꽝 소리가 나는 거.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한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고가 영양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용자들은 비교적 호흡이 짧고 다양한 소재를 다룬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요일제 예능을 통해 기존 방송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넷플릭스가 지난달부터 선보인 예능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새롭게 선보인 5편의 예능 프로그램은 30분 내외의 콘텐츠를 가볍게 제작한 것으로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그중 일부는 넷플릭스 시청순위 6,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로 제작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이 기존에 공개된 작품과의 차별점이라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넷플릭스로 인해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 예능 프로그램 시청도 자연스럽게 OTT로 옮겨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도해온 예능 프로그램의 영역도 이제는 OTT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지상파도 장수 프로그램에 기대기보다 새로운 시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OTT 콘텐츠 소비와 제작 방식 변화의 흐름을 전했는데요. 단순히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고 동영상 콘텐츠 소비자들의 이용 방식과 플랫폼 전략, 전통 방송과의 차이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는 OTT의 이러한 편성 전략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도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도는 OTT 중심으로만 내용을 전달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플랫폼 관계자나 콘텐츠 제작자, 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면 콘텐츠 전략 변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내용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인층뿐 아니라 청소년층의 영양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뉴스워치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국가통계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해 상대적 빈곤율과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으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청소년층과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나라 은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층과 65세 이상의 영양 섭취 부족 문제도 언급되었는데요. 연령대별 영양 상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도 상기시켰습니다. 보도는 국가통계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전해 신뢰도는 높였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먼저 보도에서 전달한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시청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나 사회적 배경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고령층의 빈곤율을 전하며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영양 상태에 대한 수치를 언급하는 것이 맥락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지 않아 각 지표의 관련성이나 보도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단순한 통계 결과 나열을 넘어 이에 대한 설명적 요소를 덧붙여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24일 강동구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반복되는 집안 침하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인용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05건이라고 전하며 하수도 손상이 336건으로 가장 큰 원인이며 집안 다짐 불량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후 상하수도 간 교체와 반복 발생 지역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하 공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 보도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반복되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과 지하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사고 보도를 넘어 하수도 노후화, 집안 다짐 불량, 대형 지하 공사의 영향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을 함께 짚어내며 도시 인프라의 안정성과 지하 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집안 보강, 차수공법, 3차원 지질 지도 등의 기술적 대안도 제시하며 단편적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접근의 필요성까지 함께 전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나 과거 유사 사고와의 비교도 포함되었다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반복되는 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졌고 국가소방동원력도 발령됐는데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26일 전문가와 함께 상황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대담에서는 먼저 불길이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는 며칠째 강풍이 잦아들지 않는 환경적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화 작업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헬기나 조직 등 산불에 대응하는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부족함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의
부재나 재난문자 발송 체계의 미흡성도 지적했는데요. 고령의 경우 재난문자로는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직접적인 조력을 통해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와 대피 경로를 지정해 이동 장소를 안내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피 시 유의사항도 전했는데요. 산불을 직접 마주해 대피할 때에는 산불 진행의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복사열과 뜨거운 연기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바위나 개활지, 도로 등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옥에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평지나 나무 등 가연물이 없어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담은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 상황을 단순 재난 보도로 소비하지 않고 화재 진압의 상황적 한계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산불 확산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바람의 방향, 피신 위치, 대피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전문가를 통해 전달하며 재난 보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와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도 덧붙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상황 전달을 넘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보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화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예. 인구 소멸, 지방 소멸과 맞물려 휴게소들의 제로섬 게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젠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이 없으면 휴게소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데요. 과연 휴게소들이 찾은 혁신의 열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승객은 한정적인데 분산되는 노선들이 많이 생기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방송은 휴게소들이 예전만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시작합니다.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데요.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멀리 간 김에 지인에게 특산물을 선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색이 느껴지는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었죠. 안성휴게소와 천안휴게소에서는 소고기 국밥, 호두과자가 유명했고 우동과 국밥에 김밥 역시 대표적인 휴게소 음식으로 자리 잡으며 여행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방문객은 코로나 때 크게 줄었다가 이제는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휴게소 상인이나 직원들이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일부 휴게소는 상황이 좀 나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 휴게소들의 경우 늦은 저녁 시간에만 가도 식당이나 카페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소도 이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입니다. 갤러리냐고요? 아닙니다. 링 2개가 교차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휴게소. 더욱 신기한 건 휴게소 아래로는 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휴게소 안쪽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 거의 모든 카페나 식당에서 발밑으로 지나는 고속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구조의 휴게소는 처음 봤는데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혹여나 건물이 붕괴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문제없이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이던 휴게소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따지지 않고
예술성과 문화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휴게소 안에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시설로 가득합니다. 어느 휴게소를 가나 똑같은 음식들을 떠올렸다면 여기에 활용점정은 먹거리인데요. 태국 음식부터 성수동에서 줄 서 먹는 유명 디저트, 온라인에서 유행한 빵 등 인기 있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휴게소에선 보지 못한 유명 카페도 있는데요. 기계가 만들어주는 커피는 보는 맛까지 더해집니다. 먹거리가 풍부하고 센스 있게 구성돼 있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집안 맛집이나 카페를 가듯이 휴게소에 가서 여행 떠나는 기분을 느껴보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붐비지도 않고 서울에 가야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경치도 좋으며 늦은 시간에도 올 수 있으니 안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차는 어떨지 걱정되시죠? 무려 600대 가까이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휴게소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른 휴게소들보다 상인들이 표정이 밝고 젊은 상인들 역시 많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많다 보니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복합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한 휴게소.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컨셉의 색다른 휴게소를 찾아봤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입니다. 자연휴게소라는 이름답게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활용했고 주변 자연환경도 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휴게소를 특별하게 하는 건 쇼핑몰입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들을 세일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국 최상위권 매출을 올린 가게가 한둘이 아닌데요. 이 믿기 어려운 성과는 직원들의 노고와 휴게소의 혁신이 더해져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든 건데요. 기존 휴게소들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구분돼 있어 들어오는 차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휴게소는 상하행선 합쳐 하나입니다. 여기에 쇼핑몰 입점 아이디어까지 더해져 매출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멀리서 여기까지 쇼핑하러 오는 손님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연 친화 휴게소라는 마케팅까지 더해 힐링에 쇼핑까지 잡으니 금상첨화겠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시대에 휴게소도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휴게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는데요. 대규모 자산이 투입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얘기해 볼 수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고 시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지역 특색화, 복합 문화 공간화라고 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휴게소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정화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혁신의 핵심으로 찾아오는 휴게소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지나가다 아무데나 가는 휴게소가 아니라 여기로 가자라고 하는 휴게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네. 기존에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만 여겨졌던 휴게소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아 성장했다는 점에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또 단순한 휴식의 공간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그 시도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휴게소들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저도 휴게소 참 좋아하는데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40만 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출 규제가 함께 강화되는 바람에 이미 집을 매수한 계약자들의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매수 예정자들도 속속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용산구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일부 지역은 해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35일 만에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먼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19일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여 자금 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주택시장 과열 우려와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서울시 토어제 한 달 만에 100기, 강남 3구, 용산까지 확대 지정이라는 제목으로 규제 해제 후 단기간 내에 급등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정책으로 억제되는 형국을 전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시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난 2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한 이후 사실상 후퇴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랬군요. 한겨레 역시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를 토제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재지정된 것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예. 한겨레는 풀었다, 묶었다, 오락가락 토제라고 헤드라인을 뽑기도 하였는데요. 보도간 성급한 규제 완화로 불붙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쓰며 예. 서울시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후속적 조치가 아닌 시장 과열의 신호를 예의주시해 즉각적으로 개입한 사례라는 점, 그리고 해제 35일 만에 규제 지역으로 다시 묶인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며 보도를 하였습니다. 한 달 전, 35일 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던 서울시가 기존의 해제 구역에 더해서 더 광범위하게 이번 지정을 했는데 네네. 이 같은 배경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에 대한 배경은 여러 관점에서 언론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MBC는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세를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해제한 뒤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오름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3,000건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2월에는 5천여 건을 넘는 것 역시 이번 규제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투기적 거래 급등 가능성을 주요 배경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이 있었고 이것을 비정상적인 이상 조짐으로 보고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뭐냐? 정부가 집값을 규제하기 위해서 쥐고 있는 강력한 정책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놓고 부정적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해제가 성급했다, 네네.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위헌이다, 도입 취지와 다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거나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겨레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성급했다라고 보았는데요. 예. 시장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규제 철폐가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토제 해제 시기가 성급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한편 파이낸셜 뉴스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성 여부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개인 자산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데 지자체가 제동을 건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198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규제의 목적과 실효성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는 앞으로도 정책 당국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줬다가 또 뺏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반응들이 뭐 황당해하는 반응도 있겠고 네, 굉장히 상실감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한 달 만에 뒤집힌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은 혼잡스러워 보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재지정 후에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요. 집값 안정화 등에 미칠 영향 또 전망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포, 성동, 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른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경향신문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전하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경제는 일부 집주인들의 반응을 보도하기도 하였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 직후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구 등 핵심지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 효과에 기대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집주인도 매수자도 일단은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전문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촉발할 수 있다고도 보며 향후에 규제가 연장될 경우에는 풍선 효과는 더욱 가속화되어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라고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보도 또 기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을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는 언제나 민감하면서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은 보도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시 고려해야 되고 보도 방향에 따라서 여론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관련 보도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서울 일부 고가 지역에 국한된 시각의 대부분의 보도가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서울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이긴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더 넓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나 중저가 지역의 실수요자 그리고 지방 거주자 등 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이들 역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는 이번 조치의 사회적 파급력보다는 여전히 서울의 특정 지역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또한 일부 보도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정치적 해석이나 그리고 정쟁 프레임에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 일부 언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등의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정책은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일부 보도는 정책적 맥락을 배제한 채 정치적 해석에만 집중하는 점이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국민의 정책 이해를 돕기보다는 대래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반면 몇몇 전문 매체나 지역 언론은 이번 규제가 주변 지역, 예컨대 마포나 성동, 강동구에 미칠 수 있는 풍선 효과의 가능성을 점검하거나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여파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보도는 정책의 맥락을 파악하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도 방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단지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도 그에 걸맞는 균형과 깊이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